이건 유령이다. 7,000m 심해에서 한국이 우릴 조준하고 있다? 중국 남해함대 사령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항모 전단과 대치하던 그들의 자랑 94형 핵잠수함이 한국의 잠수함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족쇄에 묶인 항복이다. 불과 며칠 전 중국 전략 분석가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합의를 조롱했습니다. 어차피 10년은 걸릴 시끄러운 핵잠 따위는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사령부로 전달된 충격적인 보고서. 단 한 장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유령의 정체는 중국이 그토록 이륙고철이라 무시했던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만한 중국을 완벽하게 속인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중화인민해방군 해군, 그 중에서도 남해함대 사령부에서 전략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계급은 상교입니다. 제 사무실은 잔장의 거대한 사령부 건물 9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항구는 제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매일 아침 저 항구를 가득 메운 우리의 함선들을 보며 중화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 이 좁은 바다를 넘어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항로를 그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규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짙게 우려낸 보이차를 한 잔 따르고 밤새 쌓인 산더미 같은 정보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궤도 정보, 미 태평양 함대의 움직임,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 일정, 모두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려 애쓰고 있었고, 일본은 그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제 몫을 챙기려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모두 제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정보 처리 장치 화면에 붉은색 긴급 표시가 날카롭게 깜빡였습니다. 베이징 본부 최고사령부에서 내려온 직통 보고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본부에서 이 시간에 직통 보고를 보낼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감 속에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보고. 저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그 작은 반도 국가의 소식이 어째서 최고사령부 직통으로 내려온 것일까요? 북한에서 사고라도 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미국의 무기라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인가? 저는 큰 기대 없이 혹은 약간의 경멸을 담아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첫 번째 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미국,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그 단어가 망막에 박혔습니다. 1초, 2초.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니. 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희극이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그들이 무엇을 안다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저는 즉시 상세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합의문의 세부 조항을 즉시 전송하라. 몇 분 지나지 않아 암호화된 전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뜯어보며 제 첫 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 건조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함.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족쇄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낡은 조선업을 연명시키는 수열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화해군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부에 정확한 분석을 올려야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한미 핵추진 잠수함 합의의 허상과 중국의 전략적 기회. 저는 서론부터 제 확신을 담아 써 내려갔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동맹 강화와 군사적 위상 격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상은 미국의 한국 군사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 강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핵이라는 허울 좋은 사탕을 얻는 대가로 자신들의 목에 미국산 족쇄를 스스로 채우는 외교적 참사를 저질렀다. 저는 자료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최근 10년간 가동 현황과 재무 상태 보고서였습니다. 분석의 핵심은 필라델피아라는 장소에 있다. 이 조선소는 미 해군의 핵심 시설이 아니다. 이미 수십 년 된 낡은 설비로 가득하며 심각한 인력난과 기술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며 원자로 탑재 및 방사선 차폐 시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곳은 한국의 한화라는 기업이 헐값에 인수한 곳으로 미국은 자국의 몰락한 낡은 산업 기반을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재건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의 쓴맛이 감돌았지만 제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 낡은 항구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조선소 기반 시설 재건축, 원자로 관련 시설 신설, 심지어 미국 내에 숙련되지 않은 인력들을 교육하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 만든 밑빠진 독이며 향후 10년간 그들의 국방 예산을 갉아먹는 암덩어리가 될 것이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 1위라는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선이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군함,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들이 가진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이요? 그것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미국의 해결료 공급 없이는 한낱 종이 위의 그림일 뿐입니다. 결국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뿐인 핵추진 잠수함 한두 척. 그것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미국이 모든 설계도와 운용체계를 쥐고 있는 반쪽짜리 무기입니다. 심지어 건조 장소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수출은커녕 독자적인 개조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 쓸모없는 계획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해군은 제약 없이 대양으로 나아갈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그때 부하 직원이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조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상교님, 이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이 최근 캐나다와 잠수함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 저는 크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아주 잘 됐군. 이것도 보고서에 포함하게.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위협 요인으로 말입니까? 아니. 한국의 주재 파악 자료로 포함하게. 이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며 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현주소는 이 캐나다 사업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핵과 같은 진짜 힘은 미국의 국어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재래식 잠수함을 팔기 위해 캐나다 같은 이류 해군 국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방한하여 그들의 잠수함을 직접 타봤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디젤 잠수함의 소음과 한계를 체험하고도 감탄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이는 우리의 94형 핵잠수함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대양을 누비는 힘을 가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리나는 고철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그들의 재래식 잠수함 따위가 우리의 전략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들이 몇 척을 더 수출하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단호하게 내렸습니다. 결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미국의 족쇄이며 그들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이류 장사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하여 그들의 행동에 외교적 부담을 안기고 한미 동맹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제 보고서는 베이징으로 올라갔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길 바란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 생중계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너희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진짜 속셈, 즉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셈입니다.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그들은 이번에도 우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 동료들도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리상교, 이번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한국 놈들, 이제 미국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필라델피아에서 돈만 낭비할 겁니다. 핵잠은 무슨.
자기들 앞바다나 제대로 지키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캐나다에 판다는 잠수함이라는 것도 결국 독일 기술 베낀 것 아닙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사령부 전체가 한국의 헛발짓을 비웃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에 남해함대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우리의 94형 핵잠수함이 위용을 뽐내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것이 진짜 힘입니다. 소리 없이 대양 깊은 곳을 누비며 적의 심장에 칼을 겨눌 수 있는 힘 말입니다. 한국이 10년 뒤, 20년 뒤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 겨우 한 척 만들지도 모르는 그 시끄러운 장난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제 분석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소동에 스스로 발이 묶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허우적대는 동안 남중국해를 완전히 우리의 바다로 만들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한참 남중국해에서 있을 미 항모 전단 대응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보부서에서 참고 자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요도가 낮음으로 표시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한국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 개발 현황.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2021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이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정보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도탄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것을 쏠 배가 없는데 말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중에서 그 엄청난 발사 압력과 반동을 견뎌내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거대하고 안정적인 핵추진 잠수함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다는 그 발사라는 것도 물속에 넣어둔 바지선에서 쏜 것에 불과하다고 이미 분석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잠수함에서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무시했습니다. 쓸모없는 기술 과시다. 핵잠도 없으면서 유도탄부터 만들다니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집을 짓지도 않고 대문부터 다는 격이다. 저는 이 자료를 보류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제 정보 처리 장치 화면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그리고 마지막이 될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장막에 눈이 가려져 그 뒤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진짜 비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족쇄에 묶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눈을 가리기 위해 기꺼이 미국이 채우는 족쇄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핵잠수함이라는 시끄러운 연극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재래식 잠수함에 탄도 유도탄이라는 서슬퍼런 칼을 장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남중국해 칠흑 같은 7,000m 심해에서 그 유령을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사무실은 한동안 평온했습니다. 제가 올린 보고서가 일으킨 파문은 정확히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베이징 최고사령부는 제 분석을 받아들였고 우리 외교부는 즉각 공식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시작부터 강력한 외교적 암초에 부딪힌 셈입니다. 제 분석, 즉 한국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족쇄에 묶였다는 견해는 남해함대 사령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장 제독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리상교, 아주 훌륭한 통찰이었네. 그들의 강점처럼 보이는 것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어.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 낡은 항구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네. 하지만 제 임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허우적대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정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감시는 승리를 확신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즉시 사령부 정보부서에 특별 분석반을 조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투입되는 한국의 모든 자본과 인력, 그리고 그 성과를 1단위로 추적 감시한다. 우리의 정찰 위성 경로를 수정하여 필라델피아 항구 상공을 더 자주 지나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조선소의 위성 사진을 매일 아침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던 내용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실로 즐거웠습니다. 사진 속 조선소는 처참했습니다. 70년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기중기들은 붉은 녹이 슬어 있었고
잠수함을 건조해야 할 거대한 작업장들은 지붕이 내려앉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주간 정세 보고회의에서 확대된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곳이 한국이 그들의 미래를 걸었다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장입니다. 원자로를 탑재하고 방사선을 막아야 할 핵심 시설이 이 지경입니다. 저 무너진 벽을 복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항만관리청의 회의록까지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낡은 설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현지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의 한화해양이라는 기업이 투입하는 자본은 밑빠진 독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낡은 산업 폐기물을 자신들의 돈으로 청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평가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들어오는 절망적인 보고들을 취합하며 제 분석의 완벽함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부관 중 하나인 샤오리우가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의욕이 넘치는 젊은 분석가였습니다. 리 상교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는 제 책상 위에 문서철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필라델피아의 모든 감시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한국이 다른 쪽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문서철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들이 재래식 잠수함을 팔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건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교님,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 그만큼 그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잃을 돈이 크다는 반증일 뿐이지.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저렇게 필사적으로 장사에 나선 것 아닌가? 하지만 상교님, 그들의 제안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잠수함에 직접 탑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내연기관 잠수함에 타보고 감동이라도 했다던가? 제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잠수함이라니. 물 밖으로 숨을 실어 나와야 하는 구시대의 유물 말입니다. 수중에서 몇 달이고 작전이 가능한 우리의 94형 핵잠수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샤오리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교님, 그들의 잠수함이 단순한 내연기관 잠수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특히 소음 부분에서 저희가 가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분석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건 말입니다. 리우.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적의 주력과 조공을 구분하는 것이지. 지금 한국의 주력은 필라델피아에 묶인 그들의 미래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자 아킬레스건이지. 캐나다에 팔려는 그 내연기관 잠수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공이다. 주력 부대가 쓸 돈을 벌기 위한 상업 활동일 뿐이야. 하지만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할 때 저는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자네의 열정은 알겠네. 하지만 자원을 낭비하지 말게. 우리의 눈은 필라델피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네. 저 캐나다 장사꾼들의 소식은 참고 자료로만 분류해두게. 더 이상 내 책상에 올릴 필요 없네. 샤오리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교님. 그가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잠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것은 내연기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료를 태우고 기관을 돌리는 한 소음은 필연적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오직 원자력에서 나옵니다. 무한에 가까운 동력으로 몇 달이고 심해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94형이 가진 힘이고 한국이 그토록 갈망하지만 미국의 족쇄 때문에 결코 얻지 못할 힘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의 낡은 조선소 사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 이것이 현실이다. 저것이 한국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확고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제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에 우리가 매수한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소 노조의 간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전한 통신망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하라. 특히 그들의 원자로 기술이 미국 기준과 충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라.
며칠 뒤 기다리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해군의 엄격한 안전 기준에 좌절하고 있다. 그들이 가져온 소형 원자로 설계도는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선 차폐 관련 기술은 미국의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현재 모든 설계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며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있다. 저는 이 보고를 받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그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미끼를 물었다. 그 대가로 필라델피아라는 수렁에 빠져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체 원자로 기술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 앞에 좌절되었다.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캐나다 같은 나라의 낡은 내연기관 잠수함을 팔려 애쓰고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분석을 담아 베이징 최고사령부에 두 번째 확정 보고서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샤오리우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들어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상교님, 정말 큰일입니다. 또 그 캐나다 잠수함 얘긴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는 제 책상 위 연산장치에 작은 저장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 저희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한국이 2021년에 진행했던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 발사 시험의 추가 분석 자료입니다. 리우, 그건 이미 끝난 얘기라고 하지 않았나? 물속 바지선에서 쏜 가짜 시험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음향 자료를 분석해보니 달랐습니다. 그가 연산장치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소리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당시 발사 순간에 수집된 수중 음파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단순히 바지선에서 유도탄을 밀어 올린 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유도탄이 물을 뚫고 나오는 소리 직전에 아주 미세하지만 독특한 기계음이 잡혔습니다. 기계음? 네. 처음에는 단순한 배경소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거듭한 결과 이것은 잠수함의 냉각장치와 공기순환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바지선이 아니라 진짜 잠수함에서 쐈다는 말인가? 정확히는 잠수함 근처에서 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이미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을 실제 잠수함과 연동하여 시험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연기관 잠수함에서 가능하다고 믿는 건가? 그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상교님, 이 음향 자료를 한국의 내연기관 잠수함 안무함의 운항 음향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두 개의 소리 파형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연기관 잠수함에서 탄도 유도탄을 쏜다고? 그것도 세계 7번째로? 아니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내연기관 잠수함은 그 반동을 감당할 수 없어. 선체가 찢어질 거야. 자료는 조작될 수 있네, 리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놈들의 기만 전술이야. 그들의 한화해양인지 뭔지 아는 기업이 캐나다 계약을 따내려고 그럴듯한 거짓 자료를 흘린 거겠지. 이런 불확실한 소리 파형 따위로 내 분석을 뒤집을 순 없어.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이 정말 그 기술을 가졌다면 왜 핵추진 잠수함에 목을 매는 거지? 왜 필라델피아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냔 말이야. 앞뒤가 맞지 않아. 그것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 자료 치우게. 내 분석은 틀리지 않았어. 한국은 족쇄에 묶인 거야. 이건 그들이 절박해서 버리는 마지막 발악일 뿐이야. 캐나다에 우리도 이런 무기를 쏠 수 있다고 속여서 배를 팔려는 상술이라고. 저는 샤오리우를 사무실에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차가 넘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분석은 완벽했어. 한국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해. 그들은 핵이 없어. 그들은 원자력이 없어. 그들이 가진 건 고작 시끄러운 내연기관과 껍데기뿐인 유도탄뿐이야. 저는 제 자신을 세뇌하듯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소리 파형이 제 완벽한 논리의 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 시선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미끼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그 미끼 뒤에서 움직이는 진짜 위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샤오리우가 보여준 그 두 개의 소리 파형이 마치 저를 조롱하듯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잔장 사령부 사무실은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항구를, 저의 자부심을, 우리의 위대한 함대를 자랑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주 화면에는 그 자부심의 정점인 94형 핵추진 잠수함 창정 18호가 위풍당당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리의 잠수함은 남중국해 외곽 공해상에서 훈련 중인 미국 항공모함 전투단을 향해 소리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바다의 질서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중화의 힘을 과시하는 고도로 계산된 무력 시위였습니다. 저는 창정 18호의 함장이 조금 전 보내온 자신감 넘치는 보고를 다시 한번 음미했습니다. 목표 50해리 내 접근 성공. 미국 측 아군 미인지 상태.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찻잔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분석대로였습니다. 미국은 낡은 위협에만 매달려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보조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새로 갱신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곳은 조선소라기보다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가까웠습니다. 붉게 녹이 쓴 낡은 기중기들과 군데군데 무너진 작업장 지붕. 저는 사진 속에서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한국의 분수였습니다. 저것이 그들이 미국의 승인이라는 사탕을 받고 덥석 물어버린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감히 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대가로 자신들의 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 족쇄를 풀기 위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간 막대한 국부와 인력을 저 시궁창 같은 낡은 항구에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결재를 올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결론, 전략적 인내. 한국의 잠수함 위협은 향후 10년간 필라델피아라는 족쇄에 묶여 스스로 무력화될 것임. 중국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대양 해군 전략을 지속 추진해야 함.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교님. 제 사무실과 연결된 작전실 직통회선에서 젊은 장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창정 18호와의 연결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잔 밖으로 살짝 흘러넘쳤습니다. 무슨 소린가? 방금 전까지 함장과 교신하지 않았나? 기상 문제인가? 아니면 태양풍 교란인가? 아닙니다, 상교님. 통신장교의 목소리는 공포에 가까운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잡음이나 교란이 아닙니다. 그냥 침묵입니다. 방금 전까지 초당 수백만 개의 정보를 보내오던 자료 흐름이 마치 칼로 잘라낸 듯 일순간에 정지했습니다. 신호가 증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중앙작전실로 뛰어갔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거대한 주 화면을 둘러싼 장교들의 얼어붙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중앙 창정 18호의 위치를 나타내던 붉은 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 신호 손실이라는 노란색 경고 문구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재연결 시도해. 비상용 장파 교신은 모두 먹통입니다. 상교님. 위성을 통한 예비 연결, 수중 음파 교신. 모든 것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작전실의 공기가 유리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훈련 중 통신 두절은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절이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귀와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미국 놈들인가? 함대 사령관이신 장 제독이 주먹으로 지휘대 위를 내리쳤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도발한 것인가? 당장 항공모함 전투단의 위치를 확인해. 아닙니다, 제독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투단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이런 정밀한 전자공격을 감행했다면 우리 함대의 다른 함선들도 영향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근처의 55형 구축함 난창함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과 수술입니다. 정확히 창정 18호 단 한 척의 신경만 끊어버린 겁니다. 제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방식의 전투가 아니야. 보고입니다. 통신병이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방금 난창함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군 전자체계의 일부 교란 현상이 발생했으나 창정 18호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중에서 원인 불명의 강력한 전파 방해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출처 불명. 반복합니다. 출처 불명입니다. 작전실은 이제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출처 불명의 수중 공격. 그것도 우리의 자랑이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어야 할 94형 핵추진 잠수함을 단숨에 마비시킬 정도의 공격이란 말입니까?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일본인가? 아니면 제독님.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 다른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비상신호입니다. 창정 18호에서 쏘아 올린 비상부표 신호입니다.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암호해독은 자동해독 중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너무 짧고 압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기존에 약속된 신호체계가 아닙니다. 함장이 임의로 보낸 마지막 발악 같은 내용을 당장 화면에 띄워 장 제독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몇 초 뒤 주 화면에 해독된 문자열이 한 줄 한 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해 7,000m에서 들려오는 비명이었습니다. 사령부, 여기는 창정 18호. 들리는가? 응답하라. 현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음. 반복한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음. 모든 전자체계 완전 마비. 통신, 항법, 수중 음파 탐지기. 모든 것이 먹통이다. 기관실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다. 우리는 지금 바닷속에 관이 되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핵추진 잠수함이 바닷속에 관이 되었다니. 문자열은 공포에 질린 함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처절하게 이어졌습니다. 수동으로 비상부상을 시도했다. 실패. 조타장치와 방향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심도 조절 불가. 우리는 지금 심해 7,000m에서 표류 중이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들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7,000m. 그것은 이미 우리 잠수함의 한계 심도였습니다. 미국 놈들. 대체 무슨 짓을? 아니다. 창정 18호의 함장이 보내온 다음 문장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반복한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수동 음향 탐지기 간신히 복구. 소리가 없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 잠수함의 비상 전력 소음 외에는 아무것도. 잠깐. 있다. 유령이다. 기관 소음이 없다. 원자로의 냉각수 순환 소음도 없다. 이것은 핵잠수함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심해에서 우리의 94형을 이렇게 만든 것이란 말인가? 놈이 우리 바로 아래에 있다. 깊이 7,500. 바로 밑이다. 어떻게 이 깊이까지 이 압력을 견딘단 말인가?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을 멎게 한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경고. 적함 수직 발사관 개방. 6개의 발사관 덮개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유도탄이다.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이다. 이것은 신호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작전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거대한 화면에서 신호 손실이라는 노란 글자만 기계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6개의 수직 발사관.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 그런데 핵잠수함이 아니다. 기관 소음이 없다.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책상 위 연산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중요도 낮음으로 분류했던 바로 그 자료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보류 서랍에 던져 넣었던 그 하찮은 보고서들을 말입니다. 한국 2021년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 시험 성공. 핵추진 잠수함 없는 국가 중 최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국가라는 그 사실에만, 그 논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도탄을 쏠 수 없는 무기라고 껍데기뿐인 허세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곳에서 그것을 쏘는데 성공했다면, 만약 그들이 내연기관, 제 입에서 그 단어가 공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연기관 잠수함. 저는 샤오리우가 가져왔던 그 음향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젊은 분석가의 경고를 말입니다. 이것은 잠수함의 냉각장치와 공기순환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안무함의 운항 음향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사무실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보류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보고서, 60조 원 규모, 캐나다 해군 사령관 안무함 탑승. 저는 두 개의 자료를 떨리는 손으로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하나, 내연기관 잠수함에서 유도탄 발사 시험을 성공시켰다는 정황. 둘, 그 성능이 입증된 내연기관 잠수함을 캐나다에 60조 원어치 팔려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우리의 모든 감시망을 필라델피아로 향하게 만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습니다. 상교님, 연결 복구됐습니다. 작전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작전실로 돌아갔습니다. 주 화면에는 창정 18호의 함장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함교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제동님. 함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유도탄은 발사했나?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덮개를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7분간의 전자 공격이 멈췄습니다. 모든 체계가 동시에 복구되었습니다. 적의 위치는, 함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수중 음파 탐지기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증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향 신호를 확인하라.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함장. 마지막으로 확인한 적의 음향 신호는 무엇이었나? 핵이었나? 내연기관이었나? 함장은 모니터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교님. 하지만 마지막에 후퇴할 때 들었습니다. 아주 약한 전지 구동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내연기관 잠수함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들이, 모든 통신병들이, 그리고 장 제독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낡은 조선소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족쇄라고 불렀던 그것을, 제가 수렁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그리고 나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미끼였습니다. 한국은 시끄러운 핵추진 잠수함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동 뒤에서 자신들의 세계 최고 조선 기술로 만든 조용한 내연기관 잠수함에 이미 개발 완료한 탄도 유도탄을 결합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대칭 전력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캐나다에 팔려던 그 배는 장사 미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창정 18호를 겨눴던 바로 그 유령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의 허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아니라 가장 치욕적인 오판의 증거가 되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중앙작전실의 공기는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94형 핵 추진 잠수함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쏟아내던 수십 개의 화면들은 이제 약속이나 한 듯 검은 침묵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손실. 그 노란색 경고 문구만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며 우리의 패배를, 우리의 자부심이 심해 7,000m 아래에서 조각났음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작전실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엘리트 장교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연산장치 화면을 날카롭게 응시하던 그 눈동자 그대로 마치 시간을 박제당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장 제독은 지휘대 가장자리를 부서져라 움켜쥔 채 이미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주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턱 근육이 그 참혹한 진실을 애써 삼키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혹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공포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통신 장교들은 헤드셋을 쓴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제 아군의 승전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이 공포로 울리는 소리, 그리고 방금 전 우리가 잃어버린 남중국해의 정적뿐이었을 겁니다. 방금 전 우리의 자랑이던 창정 18호의 함장이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보낸 마지막 비명. 그것은 내연기관 잠수함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연기관 잠수함. 그것은 우리가 이류고철이라 불렀던 것. 소리나는 장난감이라며 경멸했던 것. 핵이 없기에 감히 우리 중화의 위대한 94형과는 격이 다르다고 비교조차 모욕이라고 확신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을 바닷속 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리상교. 얼음장 같던 침묵을 깬 것은 장제독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면에 고정된 그의 시선이, 그 목소리가 7000m 심해보다 더 차갑게 저를 찔렀습니다. 설명해보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명이라니요? 무엇을 설명해야 합니까? 저의 완벽했던 논리, 저의 확신에 찼던 보고서, 한국은 미국의 족쇄에 묶여 필라델피아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라던 저희 단언. 그 모든 것이 틀렸음을, 제가 이 사령부 전체를, 아니 우리 중화 해군 전체를 치명적인 오판의 길로 이끌었음을 인정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동님. 그것은.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혀가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보라고 했다. 장제독이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무서운 것, 차가운 경멸과 냉철한 이성으로, 배신당한 지휘관의 서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네의 보고서를 기억하고 있네. 바로 어제 아침 최고사령부 회의에서도 자네의 문장을 인용했지. 그가 천천히 제 보고서의 문장들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한국의 위협은 향후 10년간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족쇄에 묶여 스스로 무력화될 것임. 그랬지 않나? 그들의 재래식 잠수함 따위는 우리의 전략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도 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전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저를, 저의 오만함이 빚어낸 이 참혹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의 창정 18호는 그 고려 대상이 아닌 잠수함에게 사냥당했다. 그것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말이야. 장제독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설명하게, 리상교. 우리가 무엇을 놓친 것이지? 아니, 자네가 무엇을 놓친 것인가?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동님. 그것은 기만이었습니다. 제가 쥐어짜낸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기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주 화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의 패배를, 그리고 우리의 완벽한 오판을. 제 경력, 제 명예, 그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태를 수습할 첫 번째 단추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었습니다. 저는 보조화면에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붉게 녹이 쓴 낡은 기중기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미국의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그들이 필라델피아라는 수렁에 빠진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심지어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끼였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특히 우리의 감시망을 저 폐허 같은 항구에 묶어두기 위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미끼였습니다. 작전실의 공기가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미끼라고? 그렇다면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화면에 제가 무시했던 그 보고서, 샤오리우가 가져왔던 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1년에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물속 바지선에서 쏜 껍데뿐인 과시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건조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의 한화해양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그 기술력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바로 저 내연기관 잠수함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한장교가 외쳤습니다. 작전 참모였습니다. 내연기관 잠수함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네. 소음, 그리고 자망시간. 어떻게 그런 것으로 탄도 유도탄을 쏩니까? 선체가 그 반동을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빠진 논리의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깨달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시끄럽습니다.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 소음은 아무리 줄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자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숙성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창정 18호 함장이 마지막에 보고한 전지 구동 소리.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의 무한한 자망 시간을 포기하는 대신 내연기관 잠수함의 완벽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숨긴 것입니다. 장제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지휘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정 18호가 당한 전자공격은 그 또한 그들의 능력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잠수함이 단순한 고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의 94형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작전실을 맴돌았습니다. 6개의 수직 발사관, 7,000m 심해에서 그들은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사 단추를 눌렀다면 창정 18호는 지금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쏘지 않았습니다. 왜 쏘지 않았지? 장제독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핵추진 잠수함 따위는 우리의 조용한 칼끝 아래에 있다고. 까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시연이었습니다. 시연이라고? 네, 제독님. 제가 무시했던 또 하나의 보고서. 바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저는 다른 화면에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던 자료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장사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는 왜 60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한국의 잠수함을 사려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잠수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이 일은 어쩌면 우리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성능 공개 시연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내연기관 잠수함은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중국의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도 이렇게 가볍게 사냥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탄도 유도탄까지 쏠 수 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제독은 지휘대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장사 속에 놀아났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독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연극에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력, 모든 감시 자산을 필라델피아라는 무대 위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무대 뒤에서 진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제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나가보라는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경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십 명의 장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등 뒤로 받으며 작전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초병들조차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제가 패배자, 아니 함대를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분석가로 비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의 허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이 분노로 혹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라 믿었던 완벽한 논리로 쌓아 올렸던 그 보고서를 저는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제 자부심, 제 경력, 제 모든 논리가 함께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교님. 접니다. 샤오리우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교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오만함을, 저의 실수를 가장 먼저 목격했던 그 부하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동님께서 상교님의 공식 보고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샤오리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가 며칠 전 저에게 가져왔던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음향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책도 제 말이 맞았습니다. 라는 자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날카롭게 저를 베었습니다. 나는 틀렸네.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상교님. 우리는 모두 속았습니다. 샤오리우가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속지 않았어.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진실의 조각을 가져왔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네. 나의 오만함이, 나의 논리가 내 눈을 가렸던 거야. 저는 그가 내려놓은 그 얇은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창정 18호를 구할 수도 있었던 자료였군. 샤오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더 있었습니다, 상교님. 뭐라고? 상교님께서 제 보고를 무시하신 뒤에도 저는 계속 추적했습니다. 한국의 한화해양이라는 기업이 캐나다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제안서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직 발사 체계 탑재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상교님의 결재 없이는 상부에 보고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오만이 저의 눈만 가린 것이 아니라 사령부 전체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나가보게, 리우. 상교님. 나가보게.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 하네. 베이징에 올려야 할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해. 샤오리우가 경례를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깨끗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산장치에 불을 켰습니다. 이제는 변명도 합리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진실, 저의 치욕과 패배를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마주한 이 새로운 현실을 알리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 긴급 전략 수정 보고, 대한민국 해군 역량 전면 재평가. 서론, 우리는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오판했다. 아군 남해함대는 금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미확인 잠수함에 의해 주력 핵추진 잠수함 창정 18호가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 사태를 통해 그간 우리가 미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중대한 전략적 기만이 드러났다. 그들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아군의 감시망을 기만하기 위한 고도의 미끼였으며 그 실체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론 1. 위협의 실체, 유령함대의 완성. 한국은 그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기존 내연기관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형 잠수함을 비밀리에 건조 완료하였다. 이 잠수함은 아군의 94형 핵추진 잠수함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극도의 정숙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축적된 기술력과 독자적인 소음 감소 설계, 그리고 아군이 파악하지 못한 신형 전지 기술이 이뤄낸 성과이다. 오늘 사태에서 이 유령은 아군의 음파 탐지망을 완벽히 회피하며 7000m 심해에서 아군을 타격 위치에 두었다. 본론 2. 비대칭 타격 능력, 쏠 수 있는 탄도 유도탄. 가장 치명적인 사실은 이 조용한 내연기관 잠수함이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을 탑재 및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아군 94형 마비 사태는 이 잠수함이 최소 6기의 탄도 유도탄을 동시에 조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없이도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을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들의 2021년 발사 성공을 과시용이라 폄훼했으나 그것은 완성형이었다. 본론 3. 전략적 기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연극.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필라델피아에서의 건조 계획은 의도적인 양동 작전이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연극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정작 진짜 위협인
내연기관 잠수함 함대와는 자국 내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들이 보유한 소형 원자로 기술 역시 이 미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캐나다와의 60조 원 규모 사업 또한 단순한 상업 활동이 아닌 아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성능을 증명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는 전략적 발판으로 활용하였다. 결론, 전략의 전면 수정 및 책임.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족쇄에 묶인 나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독자적인 판단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내연기관 잠수함은 이류 고철이 아니라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을 사냥할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지금 이 순간부로 남해함대의 모든 작전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오판의 책임은 1차적으로 아군의 정보 분석을 총괄한 본인 리웨이 상교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처분을 기다린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7000m 심해처럼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남중국해의 재해권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지휘본부의 거대한 심장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차갑게 식어버린 말단 조직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해함대 전체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자부했던 이 공간은 이제 저의 치욕과 오판을 격리하는 유배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잔장의 항구가 보였지만 그곳에 늘어선 우리의 강철 함선들은 더 이상 위용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거대하고 소리가 나며 이제는 어딘가에 숨어있을 그 유령의 먹잇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찢어버린 보고서의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30년 경력, 저의 확신, 그리고 중화해군이 쌓아올린 논리적 우월성이라는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린 잔해였습니다. 확률 0%. 논리의 함정. 미국의 족쇄. 제가 사용했던 그 모든 확신에 찬 단어들이 제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중앙작전실은 그 후 몇 시간 동안 침묵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 제독은 베이징 최고 사령부와의 직통회선을 붙잡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붉은색과 창백한 색을 오갔습니다. 수십 명의 정예 장교들은 필사적으로 사라진 유령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남중국해 전역의 수중 음파 탐지기 망을 샅샅이 뒤지고 위성으로는 단 하나의 물거품이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저 고요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감시 체계는 그저 바닷물의 흐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적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적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으며 다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없는 적, 존재했었다는 사실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적은 대응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리와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 사무실의 내부 회선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장 제독이었습니다. 리상교. 지금 즉시 중앙작전실로 돌아오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모든 감정이 소진된 듯한 차가운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불길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들이 저와의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순수한 혼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령부 전체의 자부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작전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아까의 그 공황 상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분주함은 사라지고 무거운 납덩이 같은 정적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 제독은 지휘대에 홀로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대 정치위원 동지와 참모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재판관들처럼 보였습니다. 리상교, 장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꺼져버린 주 화면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네의 보고서는 잘 읽었네. 그는 제가 방금 전에 올린 저의 패배를 시인한 그 긴급 전략 수정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자네의 보고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네. 자네의 오판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묻겠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최고사령부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하셨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이 굴욕적인 사태를 이해할 단 하나의 실마리를 갈구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왜 쏘지 않았지? 그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창정 18호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네. 바닷속관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6개의 수직 발사관 덮개까지 열었네. 그들이 발사 단추를 눌렀다면 우리는 지금쯤 함대 전체에 비상 추락 명령을 내리고 이 바다를 뒤지고 있었을 걸세. 아니, 어쩌면 전쟁이 시작됐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은 그냥 사라졌어. 그가 물었습니다. 왜인가, 리상교? 자네는 그들의 기만을 분석했다고 했네.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도 분석해보게. 왜 우리를 살려두었지? 왜 우리에게 이런 치욕만을 안기고 떠난 것인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군사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 분석의 영역이었고 어쩌면 철학의 영역일지도 몰랐습니다. 제동님, 그것은 아마도. 저는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라고? 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참모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력 핵잠수함의 심장에 칼을 꽂은 놈들이 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본 것일 수 있습니다. 고객? 작전실의 모든 이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정치위원회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그들의 성능을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조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샤오리우의 보고서,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자료를 다시 띄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장사라고 폄훼했습니다. 우리 해군과는 상관없는 그저 돈벌이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전쟁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폴란드, 수많은 나라에 자신들의 무기를 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은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내연기관 잠수함이 그저 그런 이류 무기가 아니라 현존하는 최강의 핵추진 잠수함조차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냥감을 골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전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냥감이 바로 우리의 창정 18호였습니다. 장제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지휘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무기시연회에 동원되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차갑게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격침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격침시키는 순간 그것은 전쟁이 됩니다. 그것은 외교적 파국이며 그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하고 유도탄 발사관 덮개만 열어 보인 뒤 유유히 사라진다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력 과시가 됩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의 정보는 이미 서방 정보망에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캐나다나 호주의 군 관계자들이 이 보고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끄럽고 값비싼 핵추진 잠수함 대신 중국의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조차 유령처럼 사냥하는 조용한 암살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60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들러리를 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능 시연을 위한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정 18호가 격침당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략에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장제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휘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경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린 자의 깊은 피로감과 이 참혹한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가운 체념만이 느껴졌습니다. 작전실의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가보게, 리상교.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대기하게.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이 사태의 완전한 종결을 알리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무너진 어깨로 경례를 하고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더 이상 지옥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패배자나 무능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기만극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유일한 해석자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제가 방금 전에 올렸던 긴급 전략 수정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조차 틀렸습니다. 저는 다시 연산장치를 켰습니다. 베이징 최고사령부에 올려야 할 저의 치욕과 패배를 넘어선 한국의 진짜 의도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상교라는 계급은 유지되었지만 저는 이제 남해함대 사령부의 가장 깊은 곳 전략사료편찬실이라는 이름의 창고 같은 사무실로 좌천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4층의 자료실. 10년 묵은 먼지 냄새와 이제는 아무도 읽지 않는 낡은 종이 냄새, 죽은 전략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략 사상 연구. 실패한 자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승리한 적을 그가 왜 승리했는지 죽을 때까지 연구하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무시했던 모든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 그리고 그들의 산업 발전사, 특히 조선업. 저는 그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는지 읽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술과 자본으로 해군력을 키울 때 그들은 생존과 절박함으로 해군력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더 큰 배, 더 강력한 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머리와 손재주, 그리고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하고 값비싼 목표를 쫓는 대신 자신들이 세계 최고인 조선 기술을 이용해 가장 싸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만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연기관 잠수함과 탄도 유도탄의 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항공모함 함대, 우리의 시끄러운 94형 핵잠수함 함대를 단 한 척의 유령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독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서운 지혜에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미끼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속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미끼를 통해 미국의 자본과 기술까지 흡수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소형 원자로 기술 역시 언젠가는 그들의 유령 함대에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연기관의 침묵과 원자력의 지속성을 모두 손에 넣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개의 칼을 동시에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한 내연기관 탄도 유도탄 잠수함이라는 즉시 사용 가능한 비수. 다른 하나는 미국의 기술을 흡수한 조용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미래의 거대한 검. 우리는 그중 하나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사료실에서 창문도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연산장치 화면에 수십일 만에 외부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샤오리우가 몰래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보. 캐나다 정부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한화해양 선정. 저는 그 기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밟고 올라서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창정 18호가 마비된 그날 그 유령이 쏜 것은 유도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를 향한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유서이자 제가 평생을 바친 중화해군에게 남기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제목, 우리는 바다를 잃었다. 우리는 거대한 함선과 핵이라는 힘에 취해 있었다. 우리는 전쟁을 규모와 화력으로만 계산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전쟁을 효율과 침묵으로 계산했다. 우리가 시끄러운 망치를 휘두를 때 그들은 소리 없는 독침을 완성했다. 우리는 오늘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한 척을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다 전체를 잃었다. 우리의 모든 핵추진 잠수함 함대는 이제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 유령의 사냥감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해의 포식자가 아니라 그저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를 격침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을 했다. 그들은 우리의 바다를 그들의 무기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규칙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은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바다 건너 저 작은 나라였다. 저는 보고서 전송 단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며 창문 없는 이 방에서 제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그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을 그 소리 없는 유령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의 족쇄를 찾다며 한국을 조롱했던 중국이 자신들이 고철이라 무시했던 디젤 잠수함의 SLBM 앞에 공포에 질려 후퇴하는 모습. 이것은 핵잠이라는 거대한 소음 뒤에서 침묵의 비수를 완성한 한국의 무서운 지혜와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룰 그 자체를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이 자부심을 좋아요와 공유로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중국 사령부를 충격에 빠뜨린 이건 유령이다 라는 그들의 절규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영상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